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수 있는 작은 건지 이게 조금 좀 다크된 건지 조금 뭐 이런 그런 느낌은 그냥 옵니다. 조사할 때도 다 데이터가 나오죠. 조사 그래서 시세조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면은 사놓고 금리가 인상된다고 출원할 여지가 가능성이 좀 낮은 데겠죠. 조금 번드르한 데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낮은 데에서 더 앉지는 않죠. 그죠? IMF 온다고 해서 시골 땅값이 시골의 단독주택이 반토막 되겠습니까? 그때 전국이 반토막 되던 IMF 때 시골의 단독이 반토막 됐을까?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것도 없지. 거기는 항상 그러고 반토막 된 데는 서울 도심 팍 이런 거였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확 떨어져도 빌라가 확 떨어지지는 않죠. 근데 빌라보다 낮은 단계 단독은 땅값이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확 떨어지지는 않죠. 그런 거지. 그 업종별로 또는 신규 분양한 건 확 떨어질 수 있지만 10년 돼서 이미 가격이 조정된 물건은 확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유형의 어떤 물건의 개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게 돈이 들어가는 거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이면은 적어도 정말 머리 쓰면은 아무리 최소 3채 그 다음에 5채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채당 10만 원만 벌면 50만 원만 확보되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근데 이제 소극적으로 50이니까 적극적으로 한 7, 80도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금방 같은 그런 짜잘짜잘한 걸 많이 사야 돼요. 덩치가 조금 커지면은 2천 투자해서 한 40번을 삽니다. 보통 20% 이짝저짝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보면 낙찰되는 분들 보면 투입 금액 대비 한 20에서 25 보수적으로 18 뭐 이 정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래서 근데 2천 투자에서 20%면 연간 400인가요? 그죠? 연간 400. 그러니까 월 30 얼마 정도 버는 거죠. 2천에서 30을 벌기는 어렵죠. 불가능하지. 지금 은행에서 2천 넣어놓으면은 1년에 연이자가 아마 1몇 %밖에 안 되니까. 일본은 진짜로 마이너스 금리랍니다.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안 줘요. 아침에 신문 보니까 마이너스 0.5인가 2.5인데. 실제 일본에 있는 PT한테 물어봤더니 은행 왜 이렇게 안 준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벌어들인 거 이제 시세 차익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겠죠. 차익도 존재하고 월세 차익이다. 그러면 요즘 저도 옛날에는 월세 차익은 기대도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시세 차익 위주로 샀어요. 그때는 뭐 월세 벌으면 뭐해 그까짓 거 그 생각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월세를 뭐 2년에 500씩 벌어도 3년이면 1,500인데 시세 차익으로 뭐 1억씩 내고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토지도 사고 뭐 건물 사고만 하면서 좀 어려운 하드미 시험에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 어떤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월세 수집형은 세고 세버렸으니까 나이 60이나 70 돼서 해야지 뭐 이 생각을 그때 전략적으로 30대 초반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벌 형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정벌 땅 따먹기 하듯이 지금은 땅 따먹기 할 때 좀 무리수가 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가면은 안전하긴 하는데 속도가 이게 막 그냥 공격형으로 하다 보면은 그죠? 가시덤불 아닌데도 막 달리다 보면 나무에 치고 이렇게 기준하고 그러잖아요. 그잖아. 달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산속에서 안 다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안전하게 하는데 좀 느리고 좀 차라리 야, 내가 다쳐도 좋으니까 다리만 부러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데는 부딪히고 이런 데 좀 가시 좀 찌르고 가는 그 타입을 저는 선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잠 높은 들어가는 데든 높은 데든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막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누렸죠. 그리고 뭐 그 히트핸드라는 전법으로 막 치고 다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9회 말에 뭐 있었고 히트 앤드런을 쓰잖아요. 9회 말 아니어도 1점, 2점이 승패가 갈릴 때는 뭐 그 타를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잖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볼이라도 돼가지고 뛰잖아. 그죠? 그러면 걔가 나를 걸르려고 막 할 때, 그걸 걸르려고 하면 뭐 점프해서 이상한 폼으로 쳐놓고도 뛰면은 뭐 3루에 있는 놈이 쏙 들어오고 막 이렇게 1점 타고 그러잖아요. 그게 히트앤드런 점퍼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그 당시에는 다 비유법이 옛날에 그때 다 나온 거예요. 마인드를 이렇게 조정하려고. 그래서 야, 나한테 지금 이 물건이 돈이 되는 게 밝혀졌어. 근데 나한테 돈이 없어. 근데 보증금만 좀 있어. 걸어. 그래 놓고 잔금이 60일 정도 되잖아요. 보통 30일 되고 재경료까지도 30일 됩니다. 재경료까지는 이자 좀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최대 60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60일 안에 어떻게든 벌어서 해야 되겠다. 진짜로.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 당시 얘기했던 게 직원들한테 야 2호선 4호선 도착하는 데 가서 동양 좀 와서 거기 가서 이러고 있으면 하루에 얼마씩 벌 거 아니야.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또 하면서 이제 그 뭔가 좀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총알이 그래도 한 7, 80% 있어야 움직이는데 저는 10% 정도만 있으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되게 자연스러웠었어요. 왜? 챙길 걸 잘 챙겨서 갈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저는 완전히 0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채하다가 완전히 들어먹고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이 이제 킹왕짱 옵션이 행복추구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인 이름도 그러니까 사진관 이름도 행복추구권이었잖아. 그런데 다 저걸 치워버리고 법인을 만드는데 최초의 중개법인이 행복추구권이었어. 그거가 이제 작년에 5월인가에 킹왕짱 옵션으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이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처음에 영화관 소개해서 1억 5천을 한 14일 만에 벌어요. 그걸로 이제 비청산하고 이제 지하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속초동에 양지로 올라오고 그러다가 낙성대에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빚을 청산하고 하면서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잖아요.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전략적 투자는 결국은 이제 무조건 하나 사서 시세 차이만 나오면 어차피 나는 여기서 집에서 밥 먹고 줄 테고, 그죠? 잠도 집에서 해. 그럼 끼켜봐야 돈 나가는 거는 교통비 찌끔하고 밥 먹는 거, 밖에서 밥 먹는 거? 그럼 뭐 한 달 얼마 안 쓰거든요. 그럼 그것만 쓰면 되니까 나는 일종의 이런 거죠. 숨만 쌩쌩 쉬고 생존만 하면 그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이쪽으로. 그잖아요. 왜 우주선을 막 가는데 우리가 엔진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엔진에 뭐 그런데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잖아. 그럼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연 엔진으로 쫙 돌려가면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런 에너지를 나한테 있는 정말 소량의 에너지 먹고 살고 하는 극소의 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돈질해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설명할 이론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고. 그럼 내가 쓴 거 남겨놓고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 요만큼의 투자부터 한 거예요. 진짜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또 막 2천 벌었던 얘기 했잖아요. 그 땅에서 대충 착 뽑으니까 100만 원 투자야 그게. 근데 뭐 1년 반에 뭐 2천 원도 팔고. 정말로 막 수익률이 극대화돼 버리는 거 수도 없이 겪었지만 사서 팔고 몇천 벌고 몇억 벌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부산에 지금 부산 얘기 나온 거 있었다 했잖아요. 아까도 주무관이 전화 왔는데 150평 중에 50평은 수용을 못 하겠다. 100평 정도만 해서 한 2억 8천인 몇 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150평 다 해서 2억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2억 얼마가 상승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 7년 보유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2억을 벌었어. 그러면 7년이면 얼마예요? 얼마지? 3년이면 1억이잖아. 그럼 1년에 3천 번 거잖아.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저금한 거잖아. 250만 원 정도. 그죠? 한 달에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250씩 계속 따곡따곡 저장하고 있었던 거죠.
7년 동안. 그렇게 인식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런 거가 여러 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토지도 저는 나쁘다고 안 하잖아요. 저도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이지만 잔돈폰으로 진짜로 조금 들어가서 사고 나오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방송에 올려놓은 게 지금 그 얼마 전에 팟빵에 질문이 그 갭 투자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길게 있길래 오늘 그걸 이제 판서용으로도 하나 올려주고 녹음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처럼 지금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놓기로는 결국은 그 갭 투자라는 것처럼 진짜 그런 용어도 잘 만들어. 난 그런 것도 몰랐다니까요. 누가 갭 투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랬는데 간단한 말로 전세금 끼고 사는 거잖아요. 일반 시세대로. 우리는 싸게 사는 거잖아. 그거를 갖다가 물어볼 거라고 물어봐. 어느 게 좋은지를. 하나는 싸게 사고 하나는 시세대로 사는 거야. 어느 게 좋으세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일반 시세대로 사는데 전세금이 높대. 그런데 2년 있다가 전세금이 올라간대.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2년 있다 전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전세도 그 시세도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엄격한 조건이기 위해서 전세금도 상승해야 되고 시세도 상승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지역에서만 이 지식이 통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있는데 도로도 탄탄하고 기상도 좋아야 되고 아주 날도 맑아야 되고 기온이 한 20도씩 가을 날씨를 유지해야만 통용되는 무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치나 번개가 치나 잘 쓰는 무기가 있어. 자, 어느 무기를 선택할 수 있어? 그죠? 군인이 둘이 같이 있는데 하나는 기상이 20도 됐을 때만 발사되는 총진동하고 그 영하 30도 돼도 잘 발사되는 총진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걔가 이기지. 그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는 어울릴 수 있는 거죠. 또 그 간단한 말로 전세금은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이죠. 줘야 돼. 인상이 돼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투자에서 그 이득이 되는 건 시세 상승이 있는 것만 나의 이득이죠.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처음에 아까 배웠잖아, 취득세.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 간 다음에 사놓고 뭐 들어가죠? 수리해야지. 그죠? 이거 경매 하나 일반 매매로 사나 수리비는 들어갑니다. 자, 2년 있다 나갔어. 또 뭐 나가야 돼? 복비 나가야 돼. 부동산 중개비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수리비 나가야 되잖아. 중간에 수리할 일이 생겨. 수리가 생겨. 갖고 있다 보면 수리할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 나간다면 또 뭐 줘야 돼? 복비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년마다 재산세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야 돼. 그죠? 계속 비용만 나가. 들어온 것은 없어. 안 그래요? 들어온 거는 딱 하나야. 시세 차이입니다. 시세가 상승되고 전세가 상승돼야 돼. 그럼 전세가 상승된 돈은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상승된 돈으로 이런 거를 빨리 사야 돼. 계속되기를 해야 돼. 그런 게 이 모델의 한계죠. 비용만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 지금. 그 전세로 올라가는 돈은 어차피 줘야 되는 내 돈이 아니야. 플러스 10,000원도 아니야. 대신 이걸로 이런 유사한 게임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런데 세종시처럼 하루아침에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1억 5천 돼버린 경우 있죠? 얼마 전에 전세가 마이너스 1억 5천 돼버렸잖아요. 세종시가. 이게 분양이 세게 됐는데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경기 변화나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이제 살살 시동이 걸어. 그럼 전세가 오를까요? 낮을까? 낮아져. 부동산이 조금 이제 매수세가 떨어져. 그러면 매매가 떨어져. 금리가 올라갈 때 처음에 우리가 움츠려들잖아. 그러면 이 아파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 어떻게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찌됐든 오르는 턱이 한계가 딱 있지. 한계 전까지 오르는 거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2억짜리 10억 될 일은 없으니까 한계가 있고 지역의 한계에서 오르다가 이제 조정되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갭 투자라는 걸 근본으로 무기를 삼았다가는 손해를 보죠. 반드시 내줘야 돼.
그리고 어떤 지역은 내려간 만큼 빨리 내려가야 돼. 의존할 곳은 이제 올라간 시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세가 내려가면 모든 구조가 다 틀어져. 그렇잖아요. 나머지 비용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경매처럼 월세 얘한테 받아다가 비용 다 처리하고 얼마 낳고 또 시세 오르면 좋고 나는 안 올라도 처음 살 때부터 사놓은 요만큼 있으니까 시세 차익이 뭐 오르면 더 좋고 떨어져도 나는 조금 방어되고 뭐 요런 어떤 전략적인 거랑 그걸 비교할 거라고 문유냐라고 내가 뭐라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태익이가 30채를 사서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상담할 때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인도를 똑같이 얘기했지. 똑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도 알아요. 걔가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턱에 차죠. 그리고 아까 말한 전세 상승과 시세 상승이 동반되는 그런 자리, 일종의 유토피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를 딱 보면은 지방에는 혁신도시 외에는 없어요. 그게 기업 혁신도시예요. 세종시와 같이 또 무슨 나중에 뭐 어디 이런 혁신도시죠. 원주 뭐 이런데 중심 지역에 낮다가 올라가는 타임, 올라가서 안정돼서 내려가는 타이밍이 아니고 낮아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하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 내려가는 단계가 온다. 언젠지는 몰라요. 경쟁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반드시 경제는 성숙하면 내려가죠.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내줘야 돼 막.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모인 돈은 나가게 되는 거죠. 전세금이 나가는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가 이제 종잣돈이 될 수는 있죠. 그 다음 투자에서 망가진 이 모든 게 도미노로 이렇게 가겠죠. 도미노잖아. 계속 돈을 내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어떤 데는 5천만 원 전세가 올랐고 어떤 데는 3천만 원 빠지면 2천 정도까지 내가 버틸 힘이 있지. 수치상. 하지만 5천 오르고 3천 그 받았던 그 돈을 내가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걸 내가 딴 데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자금의 어떤 그 맥이 끊기죠. 기업이 그러다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정한 날에 자금 못 돌려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둘 시비가 붙고 하겠죠. 이제 그런 거는 리스크. 근데 그 리스크를 상회할 만한 어떤 장점.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를 야 여기서 본 돈으로 경매에서 뻥튀기를 시켜 그러면 여기에 리스크가 여기에서 상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경매는 뻥튀기 같은 거예요. 뻥튀기 보셨죠? 그 쌀 요만한 구멍에다 놔요. 이렇게 얇아. 보셨어요? 그래서 수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놔. 그 다음에 기가 뻥 하면서 뭐가 날아가. 그러면 여기 동그란 게 생겨. 요만한 게 생겨. 쌀이 진짜 20알도 안 들어가. 진짜 이렇게 딱 놔요. 안 보셨구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게 진짜 요만큼이지. 이렇게 딱 놓으면 요만한 판이 생겨. 이게 뻥튀기야. 이게 부동산이 이 효과를 최대한 보는 건 경매 말고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소액으로 된다는 전제는 어디서 왔죠? 지렛대. 대출을 안 쓰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게임인 거 아니에요.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대출하고 유사한 게 뭐예요? 전세잖아.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산 게 갭투자라는 거지. 대출이 그거잖아요. 집이 2억짜리 집에 1억 8천 융자가 껴있는 거야. 전세가. 그래서 내 돈 2천 주고 산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죠. 야 대출이 1억 8천 껴있으면 1억 8천에 이자 주지만 나는 전세 1억 8천 꼈으니까 이자는 안 주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또 펼치면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놈이 또 있어. 설마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오는 거 같은데 그런가? 안 그래. 안 그래요. 아시겠죠? 2억에 주고 1억 8천은 2억의 시세가 아니잖아. 아까 그건 2억의 시세고 같은 2억이 2억이 아니잖아. 여긴 낙찰가 2억이고 여긴 시세 2억이잖아. 그러니까 낙찰가 2억은 시세보다 더 이렇게 있겠죠. 갭이.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선택과 택일의 문제죠. 근데 월세는 무조건 대출 이자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높죠. 월세는
네, 기본 몇 배 이상이 비싸죠. 요즘 대출이 예를 들면 3% 4%할 때도 월세를 받는 비율은 7에서 10% 정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이제 은행 금리가 5, 6, 7 막 이렇게 할 때는 보통 12%. 그거 아시죠? 8천이다 보면 1000에 70 받았어요. 그러면 1000에 70 정도 받고 그 이자 같은 경우는 한 2, 30 주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거의 전성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리가 완전 초저금리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했어야 돼. 근데 막 10년 전부터 폭락론 막 이렇게 떠들어 버린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이제 정신이 어디다 가버렸지. 근데 그것도 운명인 거예요.